설비공학 과목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 한 것이 이제 국내의 대기업도 이제 이런 설비 쪽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그런 예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는 하여튼 그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거의 다 수입하죠. 수입액이 그 1년 정부 예산의 한 절반쯤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사용할 에너지를 다 수입하죠.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그게 어떻게 이용되느냐 하는 것이 다 비슷한데 건물, 운송, 산업 이렇게 해서 한 3분의 1쯤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건물에는 하여튼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에 에너지가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거용에서 보면은 주로 난방 에너지가 아무래도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냉방 에너지, 급탕, 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지금 갈수록 이제 가전기기 쪽에 이제 조금 더 퍼센티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난방의 50% 이상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친환경 건물이라고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친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그 거주자가 쾌적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지만은 추가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 교실도 그렇지만은 이게 외부에서 이제 하여튼 외기 조건에 따라 가지고 태양열이라든지 또 지금은 태양열이 직접 들어오지 않아도 이렇게 다른 쪽에서 복사돼서 또 저 창을 통해서 태양열이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기, 오늘 외기는 습도도 좀 높고,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지금은 바깥보다는 교실이 좀 더 더울 거예요. 오늘 바깥 온도는 한 28도, 9도쯤 될 거예요. 그리고 습도는 오늘 이제 비가 왔으니까 습도의 정의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방송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습도로 봐서는 오늘 한 90 내지 95%쯤 될 겁니다. 물론 이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또 습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절대 습도, 상대 습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더 배우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 습도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하여튼 이제 그래서 외부의 요인들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기조화, 소위 공기조화라는 것은 에어를 컨디셔닝 한다는 것은 시원하게도 하고 따뜻하게도 하고 그 다음에 쾌적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쾌적하게 한다는 것은 먼지도 걸르고 또 습기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기들이 있는데, 그런 기기들이 이제 소모하는 전력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제 건축은 이제 건축가는 건축가대로 이제 소위 디자인, 예를 들면은 남향으로 창을 낼 수 있으면 거의 다 남향으로 창을 내죠. 그렇죠?
뭐 그런 것을 거꾸로 하는 디자인은 잘 없을 테니까. 하여튼 이제 또 그러나 여러 가지 또 디자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다 보면은 또 필수적으로 에너지 손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하여튼 뭐 이렇게 건물을 에너지 먹는 뭐 하마로 생각하면은 하여튼 전도 손실, 뭐 이건 뭐 겨울에는 뭐 겨울에는 손실이겠지만은 여름에는 또 이제 전도를 해서 또 이제 들어오는 거고, 레디에이션, 콘벡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로 해서 하여튼 건물이 에너지를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요건 뭐 올해는 실은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공장들이 많이 못 돌았어요. 그래서 전력이 그렇게 이제 뭐 모자란다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도 이제 공장 가동이 많아가지고 작년 더위나 올해 더위나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근데 작년에는 아마 이제 뭐 한창 더울 때 에너지 가동 시간을 뭐 에어컨 가동 시간을 제한하고 그랬죠. 하여튼 그래서 냉방 온도를 1도만 올린다 하는 말은 냉방을 뭐 25도로 이제 세팅해 놓을 걸 26도로 세팅해 놓으면 그게 1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만 좀 더위를 감수한다면 이제 뭐 국가적으로 큰 돈이 절약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또 이게 뭐 호텔, 은행, 백화점 이렇게 이제 영업하는 데는 또 너무 이제 말하자면 과잉 시원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뭐 이제 이런 정책에 역행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권장 온도가 권장 온도라는 게 실은 이게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름에는 25도가 우리가 지나기에 쾌적하고 겨울에는 20도가 쾌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뭐 보면 알지만은 백화점 뭐 대형마트, 공항 이렇게 해서 소위 인원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는 냉방 온도를 이제 25도까지 이제 할 수 있고, 뭐 또 호텔, 은행에 조금 더 올리고 공공기관에는 조금 더 올려가지고 좀 덥지만은 뭐 이렇게 지켜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공공기관이잖아. 공무원들은 이렇게 냉방용 기기를 다 설치해 놓고 못 돌려요. 국가 시책에 앞장서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한여름에는 보면은 공무원들이 일을 못해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백화점 이런 데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우면은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는 게 아니라 피서하러 가죠. 그건 하여튼 뭐 시원하게 해놔야지 고객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각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온도이죠, 소위 건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온도 제한을 두는데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년 3조 원 정도가 이제 주택 상가 건물에서 이제 낭비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운영하면은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제
절약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뭐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호소만 가지고는 안 되죠. 뭔가 당근을 이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는 요 표시가 보통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런 데는 이제 다 붙어 있죠. 이제 요런 제도를 이제 건물에도 이제 뭐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다른 선진국에서는 벌써 이제 건물에도 이제 이런 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에너지 절약형 건물은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용적률이 뭔지 여러분이 잘 모르죠. 이제 건물주가 자기 땅에 빌딩을 세울 때 높이 세우기를 원하겠죠. 왜냐하면은 자기 땅의 그 소위 대지 면적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층 짓는 것보다 20층 지으면은 자기가 활용할 공간이 2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짓는 땅이 뭐 100제곱미터라면 10층 올리면은 1000제곱미터죠. 20층 올리면은 2000제곱미터잖아. 그럴 때 소위 건물 바닥 100이죠. 20층 같으면 2000이잖아. 그럼 그때는 용적률이 20이에요. 이제 그러면 용적률이 뭔지 알겠죠? 그런 용적률이 이제 도시에서도 위치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이게 도시도 너무 인구가 밀집되면 안 좋죠. 이제 그러니까 각 그 구청이나 시에서 이렇게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15층까지만 허가한다, 20층까지 허가한다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항공기가 이제 다니는 그 경로상에는 높은 건물을 또 못 짓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보안상 뭐 군사 시설이 있고 하면 또 그 주위에는 또 높게 못 짓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소위 용적률이라는 게 소위 집을 짓겠다는 사람한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그런 용적률을 좀 키워주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짓는다면 이제 그런 것도 약간의 말하자면 메리트를 주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건물에도 에너지 등급제를 1등급, 2등급 이제 이렇게 뭐 주고, 그러면 이제 세입자들, 빌딩에 이제 뭐 월세든지 하여튼 뭐 전세든지 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이것을 꼭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 건물을, 그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잖아. 그렇죠? 물론 자기 공간 이외에 뭐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공용 시설이지만 그것도 다 이제 이렇게 합쳐 가지고 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소위 입주자로 봐서는 에너지 등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너지 등급이 나쁜 건물에 들어가면은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에스코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에너지를 절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같으면은 에스코 기업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한양대학 같으면은 아마 에너지 비용이 한 4, 50억 원 나갑니다. 냉난방을 위해서. 그래 되면은 그러면 에너지 비용을 이제 줄여주는 만큼 나를 달라. 그러면은 이게 비용 지불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그거죠. 근데 이제 비용 지불할 때 말하자면 이 에스코 기업에 10억 주고 뭐 이제 뭐 한전 이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 요금 납부하는데 30억 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말하자면 10억 원어치만큼 에너지를 절약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에스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에스코는 에너지 서비스 컴퍼니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학교 같으면은 우리 학교 곳곳에 에너지가 낭비될 수 있는 요소를 다 찾아내 가지고 거기를 틀어막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해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많이 이제 키우려고 노력을 하죠. 또 이제 그 대형 건물 뭐 이제는 뭐 100층 뭐 이런 것이 막 올라오니까 대형 건물 지을 때는 이제 그 소위 에너지 심사라는 걸 해서 효율이 낮으면은 이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는데 대형 건물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해서 하여튼 어느 정도 쓰겠다 하면 그 이상은 못 쓰게 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또 뭐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이제 아파트 이런 걸 이제 분양할 때 그 이제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은 분양가를 좀 더 높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에너지 제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 바레인,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바레인인데 이 대형 건물 두 개 사이에 이렇게 풍력 발전소를 여기 이제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풍력 발전 날개입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바람에 의해서 생긴 에너지를 이 건물에서 쓰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건물 가격도 이제 에너지 효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왜 그러냐 하면은 건물을 지을 때 에너지를 소위 절약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벽도 두꺼워져야 되고 또 거기 사용되는 기기도 고급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제 가격이 이제 말하자면 그 건설가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1000제곱미터의 뭐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계산할 때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것 같으면 좀 높은 가격을 쳐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 학교가 우리 학교도 에너지를 말하자 상당히 많이 쓰는 쪽인데, 이 서울하고 안산하고 합쳐서 한 40억 원 정도가 나오고 매년. 여기 보면은 인천공항공사가 150억 원. 말하자면 에너지가인데 뭐 대부분이 전력세일 거예요. 자, 전기 요금이고 나머지 이제 LNG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있겠죠. 코엑스 35억 원, 서울대 35억 원 이런 아니지. 요거는 이제 TOE 기준인데 뭐 6만 TOE가 150억 원이니까 요 비례해서 아마 액수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형 건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상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여기서 보면은 유리창에 일사차폐 필름을 부착한다.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투명한 유리는 그냥 직사광선이 그냥 들어오죠. 이제 거기에 이제 차폐를 뭐 하여튼 뭐 코팅한다는 거죠. 이제 뭐 차량 뭐 코팅하듯이 이제 그렇게 해서 열차폐 필름 부착하고, 그다음에 조명도 보면은 우리 학교도 최근 2년 사이에 이 조명 기기를 다 바꿨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저게 형광등 그 직경이 지금 한 2cm쯤 될 거예요. 요거 이전에는 전부 다 큰 거였어요. 직경이 한 3cm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다 바꾸고 하여튼 그러고 센서 제어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도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 다 나가면은 아마 여기 조명이 이제 자동으로 다 꺼지게 되어 있을 거예요. 조명도 꺼지고 이제 저기 냉방 쪽도 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열 관계, 단열을 하여튼 이제 타이트하게 문을 이제 타이트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학생들이 수업하고 다 나가면은 빈 방에는 에너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것이 관리입니다. 그 관리를 BEM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Building Energy and Environment Management 시스템을 BEMS라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채용합니다. 그 다음에 수변전, 이거는 수전변전하면은 이제 한전에서의 그 고압 전력을 받는 거죠. 이제 건물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우리 학교 같이 대단지에서는 15만 4천 볼트의 이 고압 전력을 받습니다. 조금 이제 작은 건물에는 뭐 6,600 볼트 이런 걸 받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제 우리 학교 같은 데는 이제 송전선에서 오는 그대로 전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것은 200볼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소위 전압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게 변전이죠. 그래서 그걸 합해서 수변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전압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변압기가 필요하죠. 그 이제 변압기를 트랜스라고 합니다. 트랜스. 그래서 이제 고효율 변압기 해서 이제 그 전력을 이제 전압을 변화시키는데도 효율이 좋은 거. 자, 이런 기고. 보통 건물에 보면 전기실
전기실이라고 되어 있고 기계실이 되어 있는데 그 전기실에는 온통 이게 트란스가 있죠. 트란스와 스위치 계통이죠. 기계실에는 우리 설비공학에서 하는 모든 장비들이 거기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또 열병합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요것은 이제 좀 큰 건물에 해당하는 건데 열병합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기와 열을 같이 말하자면 생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열병합하는 것이 열전기 병합이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태운다 합시다. 물론 뭐 쓰레기를 태우는 데는 뭐 효율이 별로 안 좋겠지만은 쓰레기를 태우면은 하여튼 열이 나오겠죠. 그 열 가지고 여론이 있으면 우리가 발전할 수도 있겠죠. 소용량이라도. 그렇죠? 그러면 전기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발전하고도 남은 열은 이 건물에 뭐 목욕물, 즉 이제 급탕으로도 돌릴 수 있겠죠. 이제 그래 되면은 열과 전기를 같이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계약 전력의 저감. 이거 계약 전력의 저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학교도 전력을 마음대로 많이 돈을 낸다고 해서 마음대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요금 내니까 나는 전력 마음대로 쓰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전 쪽에서 소위 발전소 쪽에서 봤을 때는 항상 24시간 내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면 안 되죠.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한다는 것은 이제 발전소에서는 이렇게 소위 어떤 이제 원동기가 있고 뭐 원동기란 게 주로 터빈인데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립니다. 발전기가 우리나라 같으면 회전수가 3600rpm이에요. 이게 3600rpm이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이 60Hz입니다. 그러면 그 60Hz가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거기 조금이라도 엇걸어지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측 기기의 그 시간 측정이 그 교류의 60Hz 사이클 그것을 체크해서 시간 측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게 발전 쪽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낼 수 있는 전력 생산량보다도 말하자면 1%라도 부하가 많이 걸리면 못 돌아요, 이게. 그렇겠죠. 잘 돌고 있는데 부하가 자기가 넣을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하보다도 더 걸리면은 3600rpm을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탑 돼야 돼요. 늦은 소위 이 60Hz가 아닌 더 낮은 교류로 보내주면 모든 게 엉망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정전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 되면은 그런 이제 일시에 하여튼 뭐 아무 때라도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캐파시티를 넘으면은 정지하게 돼 있어요. 이래 되면 이게 이제 예정된 어떤 정전은 괜찮은데 불시에 뭐가 잘못되어서 정전이 되면은 소위 전국적으로 이 발전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리드로 형태로 해서 다 이어져 있습니다. 한 발전소가 잘못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데가 다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그럼 하여튼 뭐 한쪽에서 잘못되면 모든 전국이 전체가 암흑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소비자들도 어느 일정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럼 얼마나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소비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고를 하면은 신고 한 만큼 그것이 계약, 소위 한국전력과 소비자와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최고 얼마 쓸 수 있다. 나는 최고 얼마 쓰겠다 하면은 그것이 계약 전력이에요. 그 계약 전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용량에 관계없이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 학교도 계약 전력량이 있을 겁니다. 그 계약 전력량이 뭐 하여튼 1년 내내 가서 한시라도 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넘치면은 벌금이 굉장히 큽니다. 또 넘치면은 여러 가지 시설들에서 소위 아까 변압기 있죠. 이런 것들이 전력량이 넘치면 터질 수가 있어요. 터진다는 것은 하여튼 뭐 이렇게 변압기도 전력기기이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면은 이게 번아웃 돼요. 그러면 손해가 크죠. 그래서 보면은 하여튼 이제 그래서 내가 얼마까지 쓰겠다 하는 것이 내가 만약 이 건물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쓰레기를 태워서 전력을 만든다면은 그만치면 고량만치면 계약을 덜 해도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약 전력의 저감입니다. 그 다음에 펌프도 뭐 거의 모든 건물에 다 펌프가 있죠. 물을 하여튼 끌어올리든지 밀어 보내주든지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대수 제어 인버터화, 뭐 배관 저항, 배관 저항은 여러분이 알 거예요. 유체역학을 배웠으니까 뭐 이렇게 관에는 마찰 손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걸 뭐 굵은 관에서 천천히 흐르는 것과 가는 관에서 빨리 흐르는 것과 일반적으로 똑같은 양의 물이 흐른다면 어느 쪽에 저항이 크겠어요? 물이 필요한 양은 일정하다 칩시다. 근데 이제 작은 관을 통해서 보내줄 수도 있고 큰 관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죠. 그러나 속도가 달라지겠죠. 에너지 소위 그 배관 저항으로 봐서는 배관 저항을 이겨내야지 물이 움직이죠, 그죠? 그 물을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어떤 경우가 많이 들겠습니까? 응? 여러분이 당장에 엔지니어랍시고 졸업하면은 뭐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유동 저항은 속도의 자성에 비례해요. 그래서 작은 관에서 고속으로 보낼 때 훨씬 유동 저항이 큽니다. 이렇게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 유체역학 시간에서 F 이퀄 해가지고 해서 뭐 2분의 V 자성에 비례하고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유체역학만 배우고 나면은 그 유체역학 시험 칠 때만 그거 이용하지만은 거기에 이런 과목을 거치면은 그게 원리가 되는 겁니다. 또 이게 또 대수 제어라고 하는 것은
펌프에 물을 100이라는 용량을 보내는데 100짜리 큰 펌프를 쓸 수도 있고 50짜리 2개 쓸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기술자로서는 100 하나 쓰게 할 거냐 50 2개 쓰게 할 거냐 하는 그 선택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대수 제어라는 거예요. 인버터화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전기 쪽 이야기지만은 하여튼 이 인버터를 써서 전원의 주파수를 변경해서 소위 모터의 회전수를 변경시키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버터라는 기기를 사야 되니까 돈은 더 많이 들죠. 하여튼 이제 그런 이 펌프라는 것을 하나 운영하는데도 펌프에는 반드시 모터가 딸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고 또 열원기기라고 하는 것은 열원기기 하면 여름에는 찬물 만들어야 되고, 그죠? 겨울에는 뜨거운 물 만들어야 되죠. 이제 찬물이나 뜨거운 물 만드는 냉동기 혹은 보일러가 열원기기입니다. 이제 이게 고효율 흡수 냉동기 히트펌프, 칠러, 고효율 보일러, 열병합 폐열술. 보일러는 여러분이 알 거고. 흡수 냉온수기 하면은 이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한테. 흡수식 냉온수기라는 건데 찬물 만드는데 불을 떼 가지고 찬물 만듭니다. 그것이 흡수식 냉동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기계공학과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쪽 전공이 아닌 사람은 여름에 냉방하는데 가스비가 많이 들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가스로 뭐 했느냐? 가스로 불을 뗀 거예요. 불을 떼가지고 찬물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 학교 여기 군의 대부분에서는 LNG 가스를 여름에 LNG 가스로서 찬물을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흡수식 냉동기라는 겁니다. 나중에 뭐 견학 기회 있으면 한번 가도록 하는데 원리는 알고 하면 좋겠죠. 뭐 그런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 차츰차츰 이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히트펌프는 다 알죠. 우리가 에어컨은 우리 뭐 이렇게 창문에 달거나 여기 뭐 세워놓거나 해서 에어컨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무식하게 이야기하면은 사계절 에어컨이란 말도 들어본 적 있어요? 요새는 그런 말 잘 하진 않는데 하여튼 에어컨 설치해 놓고 사계절 사용한다는 것은 그 말이 뭐예요? 여름에는 찬바람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 나온다는 소리야. 그치? 그게 히트펌프입니다. 학술용어로. 히트펌프는 여러분이 연력학 시간에 아마 연력학 챕터 제일 뒤쯤에서 뭐 히트펌프라고 배웠을 거예요. 펌프는 펌프인데 그냥 펌프는 물펌프잖아요. 대부분이, 그지? 낮은 곳에 있는, 낮은 위치에 있는 물을 높은 데로 올리는 것이 펌프잖아. 그럼 히트펌프는 뭐냐 하면은 낮은 온도에 있는 열을 높은 온도로 올린다는 것이 히트펌프예요. 열은 그냥 두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밖에 안 흐르죠. 200도에서 100도, 200도에서 100도로 흘릴 수는 있죠, 열을. 그죠? 그러나 거꾸로는 못 가죠.
자연적으로. 그죠? 그걸 역행할 수 있으려면 펌프가 있어야 되죠. 그게 히트 펌프예요. 열 펌프죠, 그게. 낮은 온도의 열을 높은 온도로 옮긴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어디서 느끼냐 하면은 열을 여름에 우리가 여기 에어컨을 설치해 놓습니다. 창에다가. 그리고 그 에어컨 설치해 놓은 그 창문형 에어컨 설치해 놓은 뒤를 우리가 지나가면 덥죠. 더운 바람이 나죠. 그 더운 것이 근데 실내는 사실은 시원하죠. 실내는 여름에 뭐 25도로 있는데 바깥에는 35도고 그 더운 바람 나오는 것은 40도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나 하면은 실내 25도에 있는 열을, 그렇죠? 열을 35도 바깥으로 옮긴 거예요, 그게. 맞죠? 낮은 온도에 있는 열을 빼가지고 높은 온도의 외부로 열을 방출한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에어컨디셔너, 여름에서는 에어컨이 열 펌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열 펌프라고 하면은 말하자면 여름에는 에어컨이 되고 겨울에는 난방기가 되고 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바깥은 영하 10도죠. 내 있는 방은 20도예요. 그러면 그 열펌프를 설치해 놓으면은 방에 더운 바람이 나와요. 그 열이 어디서 왔느냐? 바깥 영하 10도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 영하 10도에서 열을 퍼서 20도 방으로 열을 옮긴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영하 10도에서 영하 10도라는 외기죠. 그죠? 그 외기, 소위 겨울에 실외기 근처 가면 더 추워요. 그건 뭐냐 하면은 겨울에 실외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마이너스 10도 공기를 끌어들여다가 열을 빼가지고 마이너스 15도로 해서 버립니다. 마이너스 15도보다는 마이너스 10도가 더 에너지가 많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에너지를 빼가지고 그 열을 방으로 20도 방으로 옮겨주는 그게 소위 사계절 에어컨의 겨울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계절 에어컨이라는 게 이게 학술적으로는 히트펌프입니다. 에어컨디셔너도 히트펌프 일종으로 볼 수 있어요. 오케이. 하여튼 또 뭐 이게 설명하다가 시간 나갔네. 하여튼 화장실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절수 기구를 넣고 해서 또 공조기라는 말이 또 이게 처음 나오는 건데 이게 공기조화기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AHU, Air Handling Unit라고 합니다. 공조기. 그래서 이 교실에는 지금 공조기가 가동이 되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쪽 높은 데 있는 1호관 건물, 그걸 1호관이라 하지. 1호관 건물에는 천정에 보면은 구멍이 많이 뚫려 있죠. 거기는 그 구멍에서 절반에서는 공기가 나오고 절반에서는 들어가요. 그 공기를 오늘 같은 날은 아마 시원한 바람이 나올 거예요. 그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AHU예요. 공조기요. 그러니까 공기조화기의 약자인데 공조기라고 합니다. 그 공조기는 어디 있느냐 하면 1호관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하여튼 그런 그 공조기가 이제 있어서 이제 공조기는 주로 송풍기와 필터와 그다음에 냉동기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 건물 하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